안녕하세요. 지인의 추천으로 사연 열차를 처음 접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면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하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문득 이혼하던 때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땐 이혼과 복수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리자고 생각했기에 앞만 보고 나아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텼나 싶기도 하네요. 끝없이 괴롭히던 사람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들이 잊히지가 않아요. 아직도 눈을 감고 떠올리면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혼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부부였어요. 연애까지 합치면 8년을 함께한 사이였죠. 세월이 세월인 만큼 신혼 1년 정도를 제외하곤 과한 애정 표현이나 다정한 배려 같은 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묵묵하게 챙겨주곤 했는데 유난을 떨며 살갑게 구는 것보단 그게 더 편하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선 참 잘 맞는 부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족 구성원을 말해보자면 저는 외동의 친정 부모님이 다 계신 반면 남편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시부만 계신 상태였어요. 시부는 남편이 어릴 적 이혼을 하셔서 어린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남편 혼자서 어린아이 둘을 키운 것이 녹록지 않으셨겠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오죽했으면 시모가 어린애들까지 두고 이혼했을까 싶더라고요. 시부는 이 여자 저 여자 오는 여자라면 마다하지 않고 만나고 했거든요. 저희가 8년을 함께할 동안 시부가 갈아치운 여자만 해도 제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오죽 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22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버리곤 친정과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시부와 말이에요. 이런 신우이와는 달리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부와 교류는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별 관심은 없는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시부의 여자친구가 바뀌든 말든 아예 상관을 하지 않았죠. 여보, 이번에 아버님 여자친구 또 바뀌신 것 같더라. 이번엔 9살이나 어리다고 하시던데. 그래? 이번엔 어리니까 반년은 만나겠네. 당신은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 궁금하지도 않아? 어떻게 반응이 그렇게 무미건조할 수 있어, 매번. 이 물음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남 이야기하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매해 바뀌는 여자친구들이 매번 그렇게 궁금해? 난 누굴 만나든지 얼마나 만나는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일이 나한테 와서 전할 필요 없어. 어차피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 살림이라도 차려서 산다고 하면 좀 궁금할 것 같긴 하다. 하긴 아버님 여자친구는 그렇게 자주 바뀌면서 절대 살림은 안 차리시더라. 그냥 밖에서 깔끔하게 연애만 딱 하고 끝.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긴 해. 대단하기는 개뿔. 나중에 책임질 일 만들기 싫어서 그렇겠지. 본인 재산 빼갈까봐 걱정되는 거겠지 뭐. 하여튼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알겠어.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에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여자를 만나긴 해도 절대 살림까지 차리는 법이 없었고 여자 쪽에서 과한 요구를 해온다 싶으면 칼같이 자르고 만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듯 시부 스스로가 알아서 처신하니 큰 신경은 쓰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가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식구들에게 알려왔어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모라는 존재가 생기는 건 조금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부를 생각하면 한 여자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환영 꽃다발을 준비해서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가 누굴 데리고 살든 시부 인생이니 아무 상관 말고 앞날을 축하만 해주자고 생각하며 갔는데 시부 옆에 앉은 건
저보다도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시부와 함께 살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즉,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여자 말이에요. 왔니? 인사하거라.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사람이야. 나이는 어려도 속은 아주 꽉 찬 진국 같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모시거라. 아버님, 농담이시죠? 농담이라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게야? 내가 이런 걸로 농담할 사람으로 보이는 게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요. 시부는 이 말에도 민망해하는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민망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가. 네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대할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늘 나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할 거다. 시부는 혹시나 제가 어린 시모에게 막대할까 싶었는지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린 시모까지 나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에이, 오빠. 나 부담스럽게 왜 이래. 며느리님, 반가워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존댓말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 아직 호적은 안 합쳤어도 같이 살면 어머니 시어머니인데 말부터 편하게 하도록 해. 천천히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처음 봤는데 다짜고짜 말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몇 번 더 보고 내가 알아서 편히 대할 테니 오빤 그냥 지켜만 보세요. 그간 시부의 여자친구들을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부가 편을 들고 나선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시부는 어린 시모에게 아주 푹 빠진 듯 했고 무어라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시누이는 어린 시모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남편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시부 쪽으론 보지도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확 와닿더군요. 눈앞뿐만이 아니라 제 앞날도 캄캄해지고 있었고 말이에요. 어린 시모는 저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부 옆에 딱 붙어 앉아 애교를 부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시부는 그런 시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의 국경도 나이도 없다지만 젊은 여자애가 저런 할아버지에게 아양을 떠는 꼴이 곱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 아니 여보, 안방 가구 좀 바꾸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침대는 새 걸로 다시 바꾸고 싶은데. 꼭 비싼 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좀 바꿔요. 네?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바꾸고 싶은 건 다 바꿔도 되니까 알아서 해. 원래 살림은 안 사람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정말이요? 아, 좋아라. 그러면 주방의 식기도 좀 바꿔야겠다. 우리 언제 사러 갈까요? 여보, 언제 시간 돼요? 난 바빠서 안 되고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사고 싶은 걸로 다 사와. 돈은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오빠 최고. 아니, 우리 여보 최고야. 고마워요.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런 짓거리를 해대는데 속내가 훤히 보여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정신이 돌아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님 어떻게 할 거야? 아까 그 여자 그냥 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거라는데. 지금 남 이야기하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아까 그 여자 나보다 어린 여자야. 거기에다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라고 하잖아. 당신은 그 젊은 여자가 우리 아버님이랑 살겠다고 저러는 속내를 모르겠어? 설마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사랑일지 아닐지는 지켜보면 알겠지. 지금 당신처럼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남편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태연한 그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꽃뱀 같은 여자에게 시부가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켜보자는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아, 진짜 난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래, 기다리다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속셈으로 아버님 옆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라도 벌어지면? 아까 호적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 단순히 살림 차려서 사는 게 아니라 재혼까지 해버리면 그땐 진짜 큰일이라고. 큰일 날 건 또 뭐 있어. 그 여자랑 아버지랑 재혼하면 당신이랑 나는 발길 딱 끊고 살면 되지. 아, 회사에선 내쫓지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일적으로는 나 믿는 편이라서 쉽게 자르진 않을 거야. 지금 내가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아,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뭐라고 한다고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엄마와도 그렇게 헤어지진 않았겠지. 내가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면 매달려도 눈도 하나 깜빡 안 한 사람이야. 난 아버지 재산이 다 날아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해. 끝까지 평온함을 유지하던 남편이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시집을 오고 나서 시부의 행실로 봤을 때 시부의 이혼 사유가 외도이진 않을까 짐작은 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서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와 남편 사이의 감정이 골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알아버려 더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재산을 뺏기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진심이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글쎄, 시부를 등에 업은 어린 시모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지 뭐예요? 호칭은 며느리님이라고 하면서도 반말을 해대며 한여름에 김장김치를 담으라고 시키고 주말엔 급한 일이 있다며 집으로 불러서는 손님상까지 다 차리라고 시켜댔고요. 며느리님, 저번에 담아준 김치 우리 여보랑 잘 먹고 있어. 보기보다 솜씨가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한 5명 먹을 밥 좀 차려줘. 네? 5명이요? 응.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여보 친구분들 오신다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요리를 못해서 말이야. 그러면 급하다고 아침부터 빨리 오라고 한 게 손님상이나 차리라고 부른 거네요? 응. 사람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내가 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러니 어째. 이럴 때 며느리 도움 좀 받아야지. 다들 12시쯤 오신다고 했으니 좀 부탁해. 장은 다 봐놨고 장 봐놓은 거에 맞춰서 요리하면 될 거야. 그럴 때마다 생각 같아선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부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순 없더라고요. 그때야 오로지 시모 바라기인 시부였지만 그전까진 시부가 저에게 꽤 잘 대해주셔서 좋은 감정이 많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랬기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어린 시모의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는데 기어코 화를 폭발시키고야 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일찍 잠든 날이었어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에 취한 상태라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며느리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아, 그래? 잠 좀 잤으니 이제 좀 괜찮겠네? 내가 방금 문자로 주소 하나 보냈거든? 그리로 좀 빨리 와. 급해서 그래. 그러면 오는 줄 알고 기다릴게. 남편을 보내자니 야근 중이라 집에 없고 무시하고 마저 잠을 청하자니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로 봐선 일이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전 시모에게로 갔고 그곳엔 술 냄새를 풍기며 시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제가 도착하자 다들 떠나버리고 시모와 둘만 남게 되었죠. 같이 2차나 가자고 부른 건 아닐 거고 이 시간에 왜 부른 거예요? 보다시피 내가 술을 먹어서 말이야. 대리를 부르긴 해야 하는데 대리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세상이 너무 험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려고 불렀지. 운전은 잘하지? 나 집까지 좀 부탁해. 순간 화가 확 오르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이성의 끈을 놓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이 시간에 사람 불러다 뭐? 운전은 잘하느냐고? 이게 진짜 아버님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아보려 했더니 선 넘네. 야? 너? 지금 눈이 돌아서 사리 분별이 안 되나 본데 이딴 식으로 굴면 앞으로 곤란한 건 며느리님인 건 몰라? 며느리님 좋아하네. 내가 왜 네 며느리야? 나 아직까지 네 며느리 아니거든?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종부리듯 부려먹으려고 굴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어린 시모는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손톱을 탁탁 튕기며 얄미울 만큼 차분히 말하더군요. 나보다 한 3살 많나?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렇게 존댓말이 듣고 싶었어? 그랬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까지 존댓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반말하는 거랑 며느리님이 반말하는 건 많이 다른 문제인 거 알지? 나 오늘 며느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며느리 사랑은 오늘로 끝나겠네. 아, 그까지 사랑? 나 필요 없으니까 너 다 해. 아빠 뻘 남자랑 살면서 사랑이라도 듬뿍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부디 끝까지 잘 살아. 조금 살다가 내쫓기지 말고 말이야. 아, 아닌가? 도망가지 말고 말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는 말인가? 단 한 번도 인상조차 찌푸리지 않던 어린 시모의 미간이 구겨지며 순식간에 얼굴로 손이 날아오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막을 순 없었지만 되돌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사이좋게 뺨을 한 대씩 주고받은 저와 시모는 길거리에서 격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나서 말려서 떨어지게 되었네요. 너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우리 여보한테 다 이럴 거라고. 일르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해. 그 길고 고운 머리카락 다신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화가 난 시부에게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겁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다신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고 신경도 꺼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고 예상대로 어린 시모는 시부 옆에 딱 붙어 앉아 갖은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있더군요. 여보, 며느리님이 글쎄 날 이렇게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는데 나 진짜 무서웠다니까? 너, 이 말이 전부 사실인 거야?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정령 손까지 댔단 말이야? 먼저 때린 건 저쪽이고 맞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맞대응했어요. 저쪽? 넌 어머님이란 호칭은 어디 가져다 버린 게야? 호칭 똑바로 못해. 못해요, 아버님. 저요, 제 몸에 손댄 어린 여자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를 만큼 멍청하진 않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그 밤에 불러서 대리운전이나 하라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어린 여자 대리운전이나 하려고 면허 따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대리운전? 시부는 자세한 내막은 듣지 못한 듯 되물었고 시모는 재빠르게 나서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게
나 어제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맥주 2잔 했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대리는 불러야겠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 대리운전 불렀다가 나쁜 일 겪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는데. 무서워서 부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며느리님한테 연락해서 부탁 좀 한 건데 막 반말까지 하면서 나를 혼내잖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시몬은 비장의 무기인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시부는 잘잘못은 덮어놓고 저를 마구잡이로 몰아세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널 불렀겠어? 이왕 간 김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운전 좀 해줬으면 여러모로 좋잖아. 왜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래, 시험이 머리채도 잡고 시험이 눈에서 눈물까지 뽑고 나니 속이 시원하냐?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아버님은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누가 봐도 제가 먼저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야? 얼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못 빌어. 네가 지금 사과하면 이 모든 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끝까지 이따위로 나오면 네 앞으로 주려고 했던 재산은 없는 줄 알아. 그까짓 재산, 제 몫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바란 적도 없었어요. 더욱이 저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물려주는 재산 같은 건 더욱 원하지도 않았고요. 전 절대로 사과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딴 거 바라지도 마세요. 뭐야? 너 계속 이럴 거야? 저는요, 아버님. 아버님이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대한 거지. 재산 탐내서 아버님께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재산 안 주셔도 되니까 사과 같은 것도 바라지 마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남편 역시 따라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찬물 한 잔을 들이켜고 있으니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로라도 해주려고 따라온 줄 알았는데 남편의 입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이번엔 좀 너무했어. 아까 아버지 말대로 요즘 세상도 험한데 간 김에 집에는 좀 데려다주고 오지 그랬어.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대리비가 아까우니 운전이나 하라는데 당신 같으면 집에 데려다주고 싶겠어? 그래, 나도 화는 났겠지. 그래도 술 먹은 사람이랑 몸싸움이나 하고 게다가 그냥 두고 온 건 당신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해. 막장 시댁이어도 참고 살았던 건 오로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는 저를 재산을 빌미로 조종하려고 들질 않나. 남편은 마누라가 그런 취급을 받고 맞았다는데 생각이 짧았단 소리나 해대질 않나.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당신은 내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생각이 짧아?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으면 그날 그 여자 무사히 집에도 못 들어갔어. 그만큼 나도 화가 난 상태였다고. 화가 났어도 데려다 줄 수는 있었잖아. 당신은 가끔 보면 이렇게 냉정한 면이 있더라. 거기에다 길거리에서 싸우기까지 했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무리 그래도 예비 시어머님인데 어떻게 몸싸움까지 할 생각을 하냐? 한편으론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 여자가 먼저 내 얼굴에 손댔다고 했잖아. 잘못도 그 여자가 하고 싸움도 그 여자가 먼저 걸었는데 내가 참고만 있었어야 해? 난 당신이 아버님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판박이네. 진짜 정신 나간 짓 한 사람은 가만두고 엄한 사람 몰아세우는 거 보니까 말이야. 아까부터 엄청 억울한 척 하는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든 당신도 그 여자랑 똑같이 군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엄연히 당신한텐 시어머니인데 반말이나 해대고 욕이나 하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시어머님 같은 소리 하네. 살림만 차렸지 아직 재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시어머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님 타령하는 당신은 왜 그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안 하는데? 당신도 속으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대우해주길 바라는 건 웃기다고 생각 안 해? 하여튼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했네, 잘못했네 이딴 말이나 할 것 같으면 그냥 잠이나 자. 결국 싸움은 남편과 제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믿었던 남편이 어린 시모 편만 들며 졌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대로 살기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커져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매년 부모님의 생신 땐 친정에 모여 축하 자리를 마련했던 터라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남편은 당연히 참석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생신 전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당신, 내일 우리 집에 가야 하는 거 잊었어?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아, 장모님 생신? 내가 꼭 가야 해? 그냥 당신만 가. 아니, 앞으로도 당신만 가. 사실, 나 생신 때마다 당신 집에 가는 거 불편하고 귀찮았어. 서로 부모님의 생신이나 행사를 챙기는 거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이에 술까지 먹고 저딴 말을 해대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더는 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 이거지? 일단 내일 일어나 보고 컨디션 괜찮으면 내일까진 같이 가는데 다음부턴 나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내일도 괜찮을진 모르겠다. 다음날 남편은 당연히 일어나지 못했고 싫다는 남편을 굳이 깨우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를 끌고 혼자 친정으로 가기로 했죠. 주차장을 다 돌아다녀 찾은 남편의 차 문을 열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휴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큼큼한 냄새도 나는 게 부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그냥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환기를 시키며 차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술에 취해 차에서 토라도 했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었네요. 휴지를 치우던 제 시선 끝에 단추가 걸렸거든요. 그 단추는 다름 아닌 시모의 가디건 단추로 워낙 디자인이 특이한 데다 시모가 자주 입어 기억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다 단추 옆에는 피임에 쓰이고 버려진 물건도 있더군요. 더러운 외도의 현장이었던 것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린 시모와 말이에요.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큰 실망감을 줬다고 한들 이 정도로 쓰레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봤지만 제 손에 있는 단추는 빼도 박도 못하게 시모의 것이었어요. 단추를 꽉 쥐며 정신을 차렸고 바로 블랙박스 녹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차마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복사만 했어요. 그리곤 엄마에게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 녹화본을 건넸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분명 거기에 외도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확인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장면이길래?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보고 보셔도 될 것만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상대가 시어머님일 텐데 도저히 볼 용기가 나지 않네요. 에? 시어머님이요? 남편의 어머니 말하는 거 맞으시죠? 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영상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새파랗게 질린 제 얼굴을 확인한 변호사님은 다른 방으로 가 영상을 확인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곤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없이 편집본이 담긴 USB를 건네주었어요. 거기엔 시모와 남편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였어요. 자기야, 나 언제까지 자기 아빠 옆에 붙어 있어야 해?
나 그런 할아버지한테 사랑 타령하는 거 너무 싫어. 나라고 좋은 줄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들한테 재산 안 준다는 아버지한테서 재산 받아내려면 자기밖에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 끝내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빨리 혼인신고나 하라고. 집까지는 쉽게 들어갔으면서 혼인신고는 왜 이렇게 더딘 거야? 그러게.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혼인신고할 것처럼 굴더니 내가 자기 와이프랑 싸우고 난 후부턴 혼인신고 말도 안 꺼내더라. 그땐 내 편 들면서 자기 와이프 혼내긴 했어도 내심 의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이혼을 서둘러야겠어. 내가 아무리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두고 보고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성격상 언제 다시 뒤집어 엎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눈 뒤집고 달려들던데 보통 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니까. 앞으로는 그 여자랑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마. 그때 자기 다친 거 보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이젠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알아서 이혼할 거니까 자기는 그 노인네나 잘 구워 삶아. 시부는 몇 해 전부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자기 여자를 접근시켜 재산을 빼돌릴 아주 미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일단 상간녀를 시부의 호적에 올린 후 그 재산을 다 빼돌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에 제가 계속 초를 치는 것 같아지자 일부러 저에게 싸움을 걸게 만들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을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었죠. 어쩐지 시모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지켜보자며 제지하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시부의 사망보험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나저나 집에서 모질게 대하고 있지? 얼른 이혼하자는 말 좀 들어봐. 아, 그리고 사망보험은 다 들었어. 내가 보험 이야기 꺼낼 땐 싫은 티 팍팍 내더니 만일의 경우 자기가 보험금 받는 걸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고 하면서 사인해주던데? 그래? 다른 말은 안 해? 의심 많은 양반이 그렇게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는데. 의심은커녕 내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는 말까지 하더라. 자기 아들 좀 챙겨주니까 순식간에 벽을 허물어버리던데? 정작 아들이 뒤에서 이런 짓까지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 고생 조금만 더 하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자기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알겠지?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상간녀를 시부에게 넘긴 남편이나 다 늙은 시부와 붙어먹은 상간녀나 구역질이 나게 대단하단 생각도 했네요. 추악한 진실은 모두 다 드러났고 이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만 남은 상태였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계획은 여러 가지였지만 우선 시작은 시부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적당한 때를 만들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둘은 상간녀가 운동을 다니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미래를 즐기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에 맞춰 월요일에 시부를 찾아갔죠. 그리곤 일단 블랙박스 사본을 보여드렸고요. 사실 보여주기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나 영상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시부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더라고요. 우선 고맙구나. 시부가 꺼낸 첫 마디는 고맙다였어요. 그 말을 하는 시부의 얼굴엔 상처, 후회, 원망, 그야말로 5만 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속아 저에게 호통만 칠 땐 시부가 그저 미웠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난 생각보다 괜찮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이 어린 여우와 파렴치한 아들한테 내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아, 아니에요. 영상까지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걸까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난 널 믿지 않았을 게야. 아무리 요즘에 이상한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고 해도 내 아들이 이런 짓거리를 꾸미고 있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여간 쉽지 않으니 말이다.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어린 것 빚 갚아주려고 건물까지 내놨는데 까딱했다간 어린 것들 손에 놀아날 뻔했어. 넌 도대체 언제 한 게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차에서 외도 증거들을 발견했고 영상은 차마 볼 용기가 안 나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그것도 잘한 결정이다. 네 심성으론 견디기 힘들었을 게야. 어쨌든 이혼은 할 게지? 네, 참고 살 수위는 넘은 것 같아요. 외도도 외도지만 저 여자랑 꾸민 짓거리가 소름이 끼쳐서 더는 가족으로 엮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뜻은 알겠다. 일단 이 빌어먹은 것들부터 부르자꾸나. 시부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며 상간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폭풍 전야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집으로 들어왔고 시부는 미리 싸두었던 상간녀의 짐을 건네주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웬 짐이에요? 보면 몰라? 자네 짐이잖아. 그 짐 챙겨서 당장 나가. 네? 나가라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요. 나 다 고칠 수 있어요. 상간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을 했지만 시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상간녀를 그저 노려보았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남편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언짢은 일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야지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화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기어코 말을 보태 시부의 화를 돋우고 있었어요. 넌 닥치지 못해? 감히 아비 등의 비속 꽂을 계획이나 세운 놈이 어디서 말을 섞으려 들어? 아무리 아비 재산이 탐이 났다고 해도 네가 만나는 더러운 여자까지 아비 옆에 붙이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아버지 등의 비속 꽂을 계획을 세워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저 여자랑 짜고 내 재산 빼돌릴 계획 세웠던 거. 아무리 돈이 욕심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인데 나한테 이딴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가 맞는 게야?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저 여자랑 저랑 원래 알던 사이는 맞는데 계획적으로 아버지 옆에 붙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같이 살 여자다 하면서 소개해줄 때 얼마나 당황했었는데요. 정말이에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시작되었고 이에 질세라 상간녀도 나서 남편의 말에 힘을 보태더라고요. 전혀 도움 따위가 될 리가 없었지만요. 맞아요. 사실 아드님이랑 아는 사이긴 했지만 여보랑 제 만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름하고 얼굴만 아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그냥 아는 관계? 아무래도 말로는 순순히 실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 둘 다 이것부터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시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블랙박스 녹화본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차마 맨정신은 듣기 힘든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의 얼굴은 타색이 되어 갔습니다. 이래도 그냥 아는 사이라 우길 게야? 시부는 고함을 지르셨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상간녀도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시부가 고함을 지르자마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더군요. 시부는 다시금 상간녀를 보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고 들었으면 더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걸 알 텐데
뭘 버티고 있는 게야? 얼른 나가지 못해? 상간녀는 코너에 몰리긴 했는지 바닥만 보던 고개를 들어 시부를 똑바로 보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가줄 테니까 돈은 주세요. 돈? 지금 나한테 돈을 요구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요구하는데 입장이 뭐가 필요해요? 급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내 빚을 갚아주려고 건물 팔 계획이었던 거 다 알아요. 그간 나도 나이 많은 남자 비위 맞추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나 때문에 행복했으니 그 값으로 돈이라도 주세요. 돈 안 주면 난 못 나가요. 곱게 내보내줄 때 나가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걸 상간녀는 전혀 모르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 돈까지 요구할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돈을 요구하는 상간녀의 목소리엔 당당함이 흘러넘쳤고 시부는 기가 막히는 상간녀의 행동에 오히려 침착함을 되찾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그냥 내보내주려고 했거늘 어찌 저렇게도 멍청하게 구는 건지. 누가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난 조용하든 시끄럽든 아무 상관도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려고 했던 돈만 내놓으라고요. 상간녀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부는 저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아가야, 경찰 좀 부르거라. 아무래도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조용히 끝내는 것도 힘들 것 같으니. 경찰 이야기가 나오자 상간녀는 더욱 날뛰기 시작했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경찰을 불렀네요. 생각보다 더 빨리 출동해주신 경찰분들은 상간녀를 끌고 나갔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산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보든 말이에요. 참 한심했습니다. 결혼한 저를 배신하고 만난 여자를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품으로 보내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 되자 이번엔 무시하는 게요. 참 상황에 따라 버리기도 쉬운 사랑이다 싶었네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어떤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넌 회사에 더는 출근할 필요 없다. 내가 회사에 미리 말 다 해놨고 퇴직금은 일단 내가 보관해두다가 이혼할 때 돌려줄 테니 위자료로 쓰거라. 그리고 집도 아가 명의로 바꿨으니 내가 사준 집에도 갈 필요 없어. 앞으로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상관하지도 않고 안심도 가지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살아. 최후의 통첩을 받은 남편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회사랑 재산은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한테도 안 물려준다고 하시니까 홧김에 그랬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밥벌이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저 회사에 애정 많은 거. 그리고 저만큼 일 잘하는 직원도 없잖아요. 너만큼 회사에 애정 많고 너만큼 일 잘하는 직원은 많아. 그리고 너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 잊었느냐? 네 동생이자 내 딸. 막내를 다시 회사로 불러 물려줄 생각이니 그런 줄 알고 쏙 물러가. 아버지, 저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놈이 너다. 난 절대 널 용서할 생각 없다. 그까지 돈 때문에 이딴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벌이는 놈은 더는 내 자식으로 둘 생각도 없고 앞으로는 나한테 자식은 딸 하나뿐이다 생각하고 살 테니 너도 그런 줄 알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 죽었다는 소식 들리더라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거라. 남편은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고 저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도 제 명의가 되어 갈 곳도 없어진 남편은 상황이 급박하긴 했는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자고 일어나서도 당신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잠들기 전에도 당신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래? 반성이란 단어조차도 모를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당신 같은 인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나 좀 용서해줘.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당신이 없어서 더 힘들어. 이럴 때 당신이 내 옆에서 힘이 좀 되어주면 안 될까? 말 똑바로 해. 내 존재 자체가 당신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힘이 되는 거겠지. 당신 지금 집도 없이 지낸다며? 돈도 땡전 한 푼 없는데 일도 못 구하고 있고 말이야. 거지 같은 상황이 되니 내가 아쉬운 거잖아. 누구 앞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 당신 말 다 맞지만 후회하고 있단 말은 진심이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나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남편 놈은 끝까지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얼굴에 주려고 했던 이혼 소장을 던져버렸어요.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얼굴에 던지고 싶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딴 말 그만하고 이거나 가지고 가. 이게 뭐야?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 가짜 이혼도 있냐?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냥 덮고 살기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이혼 말곤 답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얼른 이혼이나 해줘. 나 당신한테 그거 딱 하나 바라니까 말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인간이 그렇게 했어? 뒤로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유산 받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까 이혼하려고 온갖 치사한 방법은 다 써서 괴롭히고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더는 하나마나한 말 그만하고 당장 꺼져. 헛소리만 하는 남편을 쫓아내버렸고 그대로 이혼을 했네요. 시부의 도움으로 좋은 변호사도 선임하게 되어 남들보다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다신 마주치기도 싫은 상간녀를 법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볼 거라곤 외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몰골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행색도 남루한 것이 들어보니 빚쟁이에게 쫓겨 피해 다니느라 속된 말로 똥줄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완전 패인꼴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6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작년에 전 시누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전 시부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탔다면서요. 제가 이혼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며 돈을 주고 갔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회사도 물려받고 보험금도 수령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덕이라며 한사코 주길래 받게 되었네요. 요즘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려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워낙 사람에게 크게 당해서 그런지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한심해서 힘들었어요. 6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만큼 잘 지내고 있고요. 다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만나지 못해 여전히 혼자이지만 꾸준히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한들 혼자 외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사랑은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